아저씨, 죄송하지만 뭐 좀 먹을 것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요. 푹푹 찌는 초여름 더위 속 화려한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정문 앞에서 깡마른 체구의 헝클어진 머리, 길거리 먼지로 얼룩진 얼굴의 한 소녀가 걸음을 멈춘 신사복 차림의 남자를 올려다보며 희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소녀는 남자가 마음을 받고 그냥 가버릴까 두려운 듯 작고 마른 두 손을 떨며 앞으로 내밀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민준. 부동산과 고급 레스토랑 체인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성공한 사업가였다. 평소 같았으면 손을 저어 거절했거나 빌딩 경비원이 노숙인들의 접근을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소녀의 애처로운 간청과 순수한 눈빛에 그의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쿵쾅거렸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때 묻은 소녀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박민주는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막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가 본사를 둔 이 빌딩은 철통 같은 보안으로 유명해 노숙인이 정문까지 접근하는 일은 드물었다. 아마 소녀는 오랫동안 구석에 숨어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 겨우 들어온 모양이었다. 12세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옷차림이 남루하여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소녀의 눈망울은 맑고 초롱초롱했으며 어딘가 모르게 강단 있는 고집이 느껴졌다. 문득 박민주는 몇 년 전 잃어버린 딸아이 서연이가 떠올랐다. 전처와 함께 수년간 애타게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한 딸이었다. 찰나의 연상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자던 부성애를 건드려 묘한 설렘과 아픔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박민준 아저씨, 혹시 그 빵 아직 가지고 계세요? 소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민주는 화들짝 놀랐다.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 그가 고개를 들자 간절한 눈빛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그는 아마 소녀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우연히 들었거나 자신이 가슴에 단 사원증의 이름을 보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약간 당황한 채 박민주는 자신이 먹으려 했던 고기 샌드위치를 꺼내 소녀에게 건넸다. 소녀는 마치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샌드위치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소녀는 빌딩 앞 계단에 주저앉아 샌드위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고기와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샌드위치는 지금 이 순간 소녀에게 세상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을 터였다. 개걸스럽게 먹는 소녀를 보며 박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작은 빵 한 조각이 커다란 행복이자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구원이 되는 힘겨운 삶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박민준의 시선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소녀의 왼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였다. 작았지만 그 위치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흉터는 매우 정성스럽게 봉합된 흔적처럼 보였다. 그의 딸 서연이도 3살 때 넘어져 똑같은 위치에 흉터가 생겼었다. 그 생각에 박민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요동쳤지만 그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다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딸에게만 흉터가 있는 것은 아닐 터였다. 박민준이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곁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중요한 거래처와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충직한 비서 최민호 실장이 다가와 박민준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그는 소녀를 흘끗 보며 오늘따라 사장님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낯선 이와의 접촉을 꺼리던 그가 작은 거지 소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 먹고 나면 어디로 갈 거니? 소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복권 팔면서 돌아다니다가 돈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젠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민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지갑을 열어 소녀에게 생활비라도 좀 주려고 했다. 그가 지갑을 여는 것을 보자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누군가 빼앗아갈까봐 샌드위치를 꼭 껴안았다. 분명 소녀는 쫓겨나거나 심지어 잔인하게 맞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친절한 대우를 받거나 많은 돈을 받아본 적은 거의 어쩌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박민준은 지폐 몇 장을 소녀에게 내밀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받아라, 이야. 옷도 좀 사 입고 잠시 쉴 곳이라도 찾아보렴.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주저하며 거절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는 이 샌드위치면 충분해요. 돈은? 또 뺏길까봐 무서워요. 그 끊어질 듯한 슬픈 목소리에 박민준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돈을 손에 쥐고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소녀는 작은 샌드위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 생각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 그러나 최 실장이 업무 약속을 상기시키자 그의 상념은 끊겼다. 박민준은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잊지 않고 덧붙였다. 인연이 있다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하지만 박민준은 이 우연한 만남이 그를 충격적인 진실, 즉 그거지 소녀가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친딸이라는 사실로 이끌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박민준은 침묵 속에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엾은 소녀의 모습과 손목의 희미한 흉터가 계속 맴돌았다. 문득 그는 10년 전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을 떠올렸다. 그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박민준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이수진과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결실인 예쁜 딸 서연이가 있었다.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서의 잦은 의견 충돌로 부부 사이에는 점차 격렬한 다툼과 갈등이 생겨났다. 서연이가 3살 때 정원에서 놀다가 넘어져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생겼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수지는 딸을 데리고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집을 나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이후 모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박민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상금까지 걸었으며 최고의 사립탐정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녀에 대한 어떤 단서나 소식도 찾을 수 없었다. 이 크나큰 상실감과 극심한 고통은 박민준을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었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업에 쏟아 부은 결과 그는 부유하고 성공한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 하지만 그 부와 명예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때때로 희미한 꿈속에서 박민준은 사랑하는 딸과 우연히 재회하는 날을 상상하곤 했다. 아마 그때쯤이면 딸은 13살의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있을 터였다. 그는 딸을 다시 만나 다른 아이들처럼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뒤늦은 사과를 하고 싶었다. 다음 날 박민준은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손목에 흉터가 있는 가엾은 소녀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기이한 우연의 일치에 놀랐다. 소녀의 나이도 서연이와 비슷했고 흉터도 익숙한 위치에 있었다. 정말 그녀가 자신의 친딸 서연이일까? 하지만 그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어떻게 자기 딸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처가 딸을 그렇게 길거리에 내버려 둘 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연이일까? 라는 질문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결국 박민주는 가장 신뢰하는 비서 최민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빌딩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녀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했다. 어쩌면 소녀가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최 실장은 즉시 명령을 받고 주변 골목과 가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3일 후, 최 실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장님, 사람들을 풀어 사방을 뒤졌지만 사장님이 말씀하신 특징을 가진 여자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딩 근처 길모퉁이에서 노점상을 하는 아주머니께서 얇은 복권 뭉치를 들고 다니는 여자아이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불량배들에게 복권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 후 아이가 팔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피도 많이 흘린 것 같았다고 하고요. 노점상 아주머니는 또 아이가 가끔 낡은 종이 조각을 꺼내보는 것을 멀리서 봤는데 출생증명서나 신분증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박민주는 출생증명서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듯 세차게 뛰었다. 그것이 정말 신분증이나 부모의 이름이 적힌 무언가일까? 만약 소녀가 그런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수년간 애타게 찾아 헤맨 딸 서연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박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즉시 명령했다. 계속해서 이 지역 모든 골목, 길, 가게를 샅샅이 뒤져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의 행방을 찾아내야 한다. 만약 아이를 찾으면 조용히 내게 데려오도록. 한편 우리가 아직 진짜 이름을 모르기에 잠시 민지라고 부를 그 소녀는 여전히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집도 가족도 없는 민지는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다리 밑에서 잠을 자거나 낡고 황량한 버스 터미널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밤이 되면 민지는 웅크린 채 마르고 딱딱한 빵 조각으로 텅 빈 배를 움켜쥐었다. 며칠 전 박민준 아저씨가 준 제대로 된 식사 덕분에 겨우 굶어 죽지 않고 버틸 힘이 생겼을 뿐이었다. 매일 민지는 복권 팔기, 폐지 줍기, 구걸 등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다 돈을 빼앗기면 또다시 숨어 도망치곤 했다. 더 크고 힘센 다른 불황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 맞기도 했다. 길거리와 시장 바닥의 삶은 혹독하고 위험으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민지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려 했다. 그 이유는 희미하고 때때로 끊어지는 기억 속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고층 빌딩의 이미지가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빌딩 안에는 친절한 남자가 자신에게 맛있는 빵을 주었다. 그 드문 따뜻함은 자신도 모르게 이곳이 구원의 손길, 목적지,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방랑 생활에 속할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이해야, 며칠 전에 우리 사장님 만나서 빵 얻어먹었지? 민지는 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그는 박민준의 충직한 비서 최민호였다. 그가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사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린 널 해치지 않아. 오히려 너를 돕고 싶어 하셔.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을 거의 믿지 않았지만 최민호가 빵과 친절한 남자에 대해 언급하자 민지는 자꾸 외로운 가슴 속에 한 줄기 희미한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초대에 응했다. 그렇게 민지는 두 번째로 그 화려한 고층 빌딩에 용감하게 발을 들여놓았고 단순하고 평범해 보였던 빵 한 조각 뒤에 숨겨진 오랜 비밀과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날 밤 최민호는 민지를 빌딩 로비로 데려갔다. 눈부시게 빛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이곳의 모든 것이 너무나 호화롭고 웅장해서 민지는 어리둥절했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에서 떨며 지새우던 밤들을 떠올리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서럽고 가슴 아팠다. 민지는 혹시라도 쫓겨나거나 꾸지람을 들을까봐 최민호 뒤에 소심하게 숨었다. 그때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구나? 이리 오렴. 아저씨한테 손 좀 보여주렴. 민지는 고개를 들어 며칠 전 만났던 남자, 바로 박민주님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더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고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민지가 여전히 두려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박민주는 다가가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권하고 젖은 머리를 닦을 수 있도록 부드럽고 마른 수건을 건넸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수건을 받아들 때 박민주는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하고 작은 흉터에 즉시 주목했다. 이번에는 그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 흉터는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그의 딸이 가졌던 상처와 흉터의 모양과 거의 일치하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왜 혼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로 떠돌아다니는 거니?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그냥 민지라고만 알아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버려진 고아라고 했어요. 그러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어요. 박민주는 민지의 삶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슬퍼 보이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신분증 같은 거 좀 볼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류라는 말에 민지는 갑자기 망설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최민호를 보았다가 다시 박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낡고 해진 옷 주머니에서 누렇게 변색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녀는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오래전에 찢어진 출생증명서의 일부였다. 종이에 인쇄된 글자는 희미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겨우 몇 가지 정보만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이름 서연, 생년월일 8월 12일, 모 수진. 박민주는 익숙한 이름 수진을 보자 눈앞이 흐려졌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한때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했던 전처의 이름이었다. 어머니의 성씨 부부는 찢겨나갔고 생년월일도 연도와 월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수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민지는 수진의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는 곧 민지가 박민준이 수년간 애타게 찾아 헤맨 어린 딸 서연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민준은 마음속이 폭풍처럼 요동쳤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급하게 물었다. 몇 년도에 태어났니? 혹시 엄마에 대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니?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움 가득한 목소리로 흐느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절 키워준 할머니가 엄마를 수진이라고 불렀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빠는? 민지는 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키워주신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게 아무것도 더 말씀해주지 못하셨어요, 아저씨. 이 말을 듣자 박민주는 민지가 바로 자신이 수년간 찾아 헤맨 딸 서연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그의 전처 이름은 이수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내가 딸을 데리고 사라졌는데 이제 와서 아이가 의지할 곳 없는 고아의 신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만약 아내가 죽었다면 왜 아무도 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일 뒤에 다른 복잡한 사정이나 비밀이 있는 것일까? 박민준이 민지를 위로하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민지는 갑자기 놀라 뒤로 물러서며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마도 너무 많은 수치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민지는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과 애정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 또 이용당할까봐 무서워요. 아는 사람도 없고. 죄송하지만 저 그냥 갈게요. 박민준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가지 마라. 아저씨는 널 해치지 않아. 정말 갈 곳이 없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아저씨랑 같이 있자. 여기 빈 방 많아. 옷이랑 먹을 것도 다 챙겨줄게.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응? 순간 민지는 당황하고 망설이며 고민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친절하고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두려움은 여전히 너무 컸다. 감금에 대한 두려움, 착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학대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다. 박민준은 그녀를 안심시킬 방법을 몰라 당황하며 겨우 말했다. 내일 내가 원한다면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이번 한 번만 아저씨를 믿어주렴, 민지야. 민지는 박민준의 진심 어리고 간절한 눈빛을 올려다보며 약간의 믿음을 찾으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실장이 민지를 손님용 방으로 안내했을 때 그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문 저편에서 박민준 역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친딸 서연이일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은 직접 아침 식사를 민지의 방으로 가져다 주었다. 민지는 잠을 못 자 눈밑이 퀭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식판을 내려놓았다. 아침 먹으렴. 다 먹고 나면 아저씨랑 잠깐 같이 가자. 내 진짜 뿌리와 신부를 찾는 걸 도와주고 싶구나.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민준의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가 먹는 모습을 보며 박민준은 며칠 전 그녀가 개걸스럽게 샌드위치를 먹던 장면을 떠올렸고 그의 가슴은 다시 한번 미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가득 찼다. 박민준은 민지를 데리고 예전에 그와 전처 수진이 행복하게 살았던 옛집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고통스러운 별거 후 박민준이 다른 빌라로 이사하면서 그 집은 이제 버려진 상태였다. 이 방문의 목적은 서류나 낡은 사진 같은 남은 흔적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민지가 정말 그의 딸이라면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기도 했다. 옛집으로 가는 길은 꽤 멀었다. 민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과 거리를 응시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보는 것은 평생 처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무거웠다. 옆자리의 박민준 역시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차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녹슨 철문 앞에 멈춰 섰을 때 민지는 갑자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꿈속에서 혹은 아주 먼 희미한 기억 속에서 본 것 같다. 하지만 그녀가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고 불분명해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물건 위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커튼은 세월의 발에 희미해져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타일 바닥에 발을 디뎠고 갑자기 가슴 벅찬 설렘이 밀려왔다.
방 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은 큰 금이 감벽에 멈췄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손을 뻗어 그 그녀를 가볍게 만지고 문질렀다. 이상하리만치 친숙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민주는 민지 뒤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모든 몸짓과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의 심장은 감격에 겨워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제안했다. 저기 왼쪽 침실에 한번 들어가 보렴, 민지야. 거기에 낡은 나무장이 있단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밀었다. 눈앞에는 거의 텅 빈 방이 나타났고 값나가는 물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장 위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세월의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가 장을 열자 안에는 곰팡이가 슬고 낡은 마분지 상자 하나만 들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래고 흩어진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민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3살배기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어떤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박민준과 매우 닮아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갑자기 눈물이 솟아올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치 과거의 자신, 아주 먼 희미한 기억 속의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바라보았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는 내 딸이야. 이름은 서연이고. 그리고 걔도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지. 여기까지 말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민지를 향해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두 사람은 침묵에 잠겼고 시간은 멈춘 듯했다. 문득 민지는 자신이 보물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낡고 찢어진 출생증명서 조각을 떠올렸다. 거기에는 생일이 8월 12일로 적혀 있었는데 낡은 사진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와 완전히 일치했다. 사진 뒷면에는 박민준이 또렷하게 적어 놓았다. 서연, 8월 12일생. 민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흐느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저씨. 아저씨가 제 아빠세요?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박민주는 민지를 힘껏 껴안았다. 수년간의 갈망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 신성한 재회의 순간이 온 것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공황 상태였고 두려움에 그를 밀쳐내려 했다. 박민주는 황급히 그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달랬다. 아마도 내가 내 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두려워하지 마, 민지야. 아저씨는 다시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집을 나서려던 민지는 계단 옆 벽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벽에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서연아 사랑해. 서툴고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분명 어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장난치며 새긴 것이리라. 민지는 떨리는 작고 마른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쓸어내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긴 줄 알았던 기억의 물결이 갑자기 밀려와 민지의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되살아났고 마치 느린 영화처럼 펼쳐졌다. 다정한 아빠가 3살배기 딸의 손을 잡고 벽에 서툰 글자를 함께 새기고 함께 행복하게 웃던 모습이었다. 박민주는 민지를 데리고 믿을 만한 병원으로 가서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 절차를 밟았고 기적적인 진실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그의 심장은 불타는 듯 초조했고 불안했으며 모호한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민지는 박민준의 고급 아파트에서 잠시 머물며 점차 풍족한 생활에 익숙해졌다. 따뜻한 침대와 이불, 샤워할 수 있는 뜨거운 물이 있었고 더 이상 먹고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어했으며 마치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 속에 길 잃은 작은 새 같았다. 종종 한밤중에 놀라 깨어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그저 덧없는 꿈일 뿐이고 깨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다. 검사 결과를 받는 날, 박민준과 민지는 각자 다른 심정으로 의사 맞은편에 긴장한 채 앉아 있었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의사가 결과 봉투를 열 때 박민준의 손은 떨렸고 마치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의사의 시선이 결과지에 멈췄다가 그는 공감과 나눔이 담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검사 결과 이 아이와 아버님은 99.9% 이상의 정확도로 친자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과 긴장을 깨뜨렸다. 박민준은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고 눈물이 솟아올랐으며 어깨는 떨렸고 입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움직였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감했고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이 순간 무심한 숫자와 글자로 가득 찬 검사지가 공식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며칠 전에 그 거지 소녀가 바로 자신이 수년간 애타게 찾아 헤맨 친딸 서연이 자신의 피와 살이라는 것을. 그는 민지를 힘껏 껴안았고 행복과 수년간의 이별 끝에 맞이한 재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박민준의 터질 듯한 행복과는 대조적으로 민지는 여전히 침묵했고 몸은 다소 경직되어 있었으며 마치 낯선 세상에 길 잃은 아이처럼 먼 곳을 응시했다. 그녀는 흐느낌에 목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가 제 아빠라면 엄마는 어디 계세요?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길거리에서 아무 의지할 곳 없이 살아야 했어요? 박민준은 망연자실했고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그 역시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그 자신도 전처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집을 나간 후 그는 사방을 뒤지고 온갖 인맥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 서연이가 엄마를 잃고 어떤 여자가 임시로 입양한 것일까?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에워쌌고 그를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박민준은 딸의 작고 마른 손을 꼭 잡고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도 내 엄마가 왜 아빠를 떠나 너를 홀로 남겨두고 갔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확신한다. 만약 내 엄마가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다했을 거야, 딸아. 아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아빠는 다시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서연아. 아빠가 사람을 시켜 진실을 밝히고 모든 의혹을 풀도록 할 테니 아빠를 믿어다오. 민지는 떨며 두 줄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억울함과 상실감의 눈물이었다. 어렴풋이 기억나요. 절 키워준 할머니가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큰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민지의 말은 박민준의 설레고 기대에 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고 막 피어나려던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꺼뜨렸다. 만약 아내가 일찍 죽었다면 그동안 딸은 아무 친척도 없이 홀로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는 말인가.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린 딸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해 딸이 그토록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했다. 자신이 부유한 재벌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지의 삶은 마치 기적처럼 갑작스럽고 빠르게 변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발버둥치고 길거리에서 잠자며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를 견뎌야 했던 아이가 이제는 모든 것을 가졌다. 따뜻한 자기 방, 깨끗한 새 옷,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가사 도우미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민지의 여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질문들이 끊임없이 괴롭혔다.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걸까? 아빠가 또다시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민지는 공황, 불안, 초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쉽게 짜증을 냈으며 심지어 때로는 분노하며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마음속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려는 방식이었다. 박민준이 딸을 안아 달래려 할 때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흐느껴 울었다. 창백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무서워요. 이 모든 게 그냥 꿈일까봐 무서워요. 어느 날 깨어나면 또다시 다리 밑에 웅크리고 있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박민준은 딸이 정신적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팠다. 그는 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다. 상담가는 친절하게 말했다. 아이가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복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보상해주고 달래주십시오. 항상 곁에 있으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박민준은 딸 서연이가 지난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자신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여러 개 취소하고 집에서 딸과 함께 요리하고 공원에 산책하러 가고 동화책을 사주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딸의 생각과 소망을 들어주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박민준은 점차 딸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고 딸이 겪어야 했던 혹독하고 힘든 길거리 생활 이야기와 딸이 짊어져야 했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흘러 이제 진짜 이름 서연이로 불리게 된 민지는 자신이 아빠가 생겼고 그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엄마에 대한 슬픈 기억에 여전히 시달렸지만 적어도 서연이는 폭풍우 치던 세월 끝에 든든한 버팀목, 따뜻한 가정, 평화로운 안식처를 얻었다. 이 기간 동안 박민준은 아내 수진의 죽음 또는 의문의 실종에 대한 조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아내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남아 남편과 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까? 이 걱정은 박민준뿐만 아니라 서연이에게도 매우 중요했다. 그녀는 과거의 비극적인 이별에 대해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이 필요했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다. 거의 2달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박민준이 고용한 사립탐정팀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인 중요한 단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들은 박민준에게 그의 전처와 성과 이름이 일치하는 수진이라는 여성이 약 9년 전 먼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심장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진료 기록에는 수진 씨에게 딸이 있었지만 엄마가 죽은 후 딸은 병원을 떠나 행방불명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진료 기록을 살펴보던 박민준은 전처의 초상 사진을 알아보고 망연자실했다. 그가 깊이 사랑했던 여인, 수진이 분명했다. 그렇다. 수진은 정말 죽었고 그와 딸을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다. 아내가 사망했을 때 서연이는 겨우 4살이었고 이 엄청난 상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아마 서연이는 홀로 남겨져 길을 잃었고 없던 나이 많은 여성 양어머니에게 거두어져 잠시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 여성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비정한 세상에 서연이를 홀로 남겨둔 것이리라. 서연이의 삶은 그렇게 길고 긴 방랑 생활로 이어졌고 길거리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견뎌야 했다. 박민준은 진료 기록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안타까움과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홀로 병마와 싸우며 곁에서 위로해줄 가족 없이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을 수진의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을 상상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꼭 끌어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온화하고 복스러운 얼굴을 어루만지며 자책했다. 만약 내가 모녀를 더 열심히 찾았다면, 만약 내가 그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두지 않았다면, 만약. 하지만 이제 모든 후회는 너무 늦었고 이 가슴 아픈 진실을 바꿀 수도 수진을 그와 딸 곁으로 데려올 수도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는 마치 인생 최대의 상실을 겪은 어린아이처럼 실신할 듯 울었다. 그녀는 탐정이 찾아낸 엄마의 사진 액자를 꼭 끌어안고 작은 손가락으로 엄마의 온화한 얼굴을 떨며 어루만졌다. 목이 메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지막 날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효도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박민주는 딸을 품에 안아야 했고, 딸은 그의 가슴을 마구 치며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고, 절망 속에서 엄마의 이름을 외쳤다. 수년간의 유랑과 고통 끝에, 이제 서연이는 이야기의 전말을 명확히 이해했다. 엄마는 미워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심각한 병 때문에 파탄난 결혼 생활에서 도망쳐 딸을 데리고 떠났고 딸을 상처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모녀는 박민준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영원히 헤어지게 된 것이었다. 박민준과 서연이가 많은 확인 절차 끝에 찾아낸 수진의 무덤 앞에서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엄마의 무덤에 순백의 꽃다발을 놓았다. 그 꽃들은 순수함과 엄마에 대한 그녀의 끝없는 사랑을 상징했다. 흐느끼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아빠를 다시 찾았어요. 편히 쉬세요. 아빠가 저를 잘 돌봐주실 거예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항상 엄마를 기억할게요. 엄마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잘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날 하늘은 마치 세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듯 어둡고 잿빛이었지만 서연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무거운 짐이 덜어진 듯했고 마음속 응어리가 풀렸다. 적어도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사랑과 존경심을 다해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며 어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로 돌아온 박민주는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이제부터 부녀의 보금자리가 될 집이었다. 여기서부터 부녀의 삶은 더 밝고 행복한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며 더 이상 외롭고 차가운 날들은 없을 것이다. 서연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고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고 예전에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웠다. 그녀는 점차 삶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며 심지어 때로는 친구들을 박민준의 고층 빌딩 사무실로 초대하여 성공하고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빠를 자랑하기도 했다. 박민준은 여전히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돈을 벌고 이익을 내는데 덜 집중했다. 그는 돈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거리 아동을 돕는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서연이의 힘들었던 방랑 생활을 기리고 수년간의 이별 끝에 딸을 다시 찾을 기회를 준 운명에 감사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는 종종 서연이를 데리고 자선 활동을 하며 집 없는 아이들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음식과 빵을 나눠주고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 불행한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서연이는 자신이 웅크리고 떨며 누군가 굶주림을 면하게 해줄 빵 한 조각을 기다리던 날들을 떠올렸다. 어느 해질녘 박민준과 서연이는 함께 발코니에 앉아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햇살이 부녀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다. 서연이는 아빠를 보며 조용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예전에 아빠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거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는 항상 저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박민주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인 듯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아빠도 미안하다.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해서 아빠가 너를 삶의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구나. 이제부터 우리 부녀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세상을 떠난 엄마와 아내를 함께 추모하며 그녀가 저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빌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쓰라림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수년간의 이별 끝에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과 화해,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 험난하고 우여곡절 많았던 여정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 보였던 빵 한 조각, 작지만 크나큰 인간애를 담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저 비정한 세상 속 불행한 삶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그날의 거지 소녀가 부유한 재벌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친딸일 줄은, 운명이 선사한 기적과도 같은 귀한 선물일 줄은 상상이나 했을까.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들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처럼 사람들을 예기치 않은 갈림길로 이끈다. 그러나 모든 역경과 변화 끝에 신성한 부성애와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모든 장벽을 이겨내고 과거에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를 연결하고 치유하며 미래의 길을 밝혀주었다. 한 친절한 재벌이 거지 소녀에게 빵 한 조각을 준 감동적인 이야기. 작은 행동이었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무도 그 소녀가 그가 수년간 잃어버렸던 친딸일 줄은, 기적적인 우연이자 인생이 준 귀한 선물일 줄은 몰랐다. 가슴 벅찬 감동과 설렘, 그리고 가족의 신성함과 인생의 기적적인 인연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사랑과 연민은 항상 모든 폭풍우를 헤쳐나갈 길을 밝히는 등불임을 증명한다. 삶의 우여곡절과 변화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더욱 깨닫게 된다. 그 상처가 아무리 깊고 아물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삶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돌려줄 것이다. 이처럼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계속해서 의미 있고 인간적인 작품들을 함께 탐험하고 좋은 가치를 지역 사회에 함께 확산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은 저희가 더욱 발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적 가치를 지역 사회와 사회에 전파하며 사랑과 연민이 항상 존재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 매우 크고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